안녕하세요 여러분, 쿨쿨 대령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탑5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중국사는 황제의 권한이 강했던 역사 특성상 왜곡이 많은 편에 속하며 신화적인 사건들이 기원 후에도 빈번할 만큼의 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군공이 기록상으로는 매우 뛰어나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를 정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 한신. 중국사 병장의 대명사 한신입니다. 전국시대 한나라의 왕족이란 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비록 키는 컸지만 제대로 된 품행이나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능력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가난한 어머니 장례 때도 그는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했으며 매일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백수였습니다. 특히나 큰 키 때문에 이런 건장한 자가 저런 꼴을 다니는 걸 본 한 백정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본인을 치라고 하자 그는 가랑이 밑을 기어 들어갔다고 하며 이 때문에 동네에서도 상당한 웃음거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항량이라는 군벌 밑에 들어가 이후 초안지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는 홍문의 연애 때 유방 세력 탈출을 도와주며 유방의 편이 되게 됩니다. 소화된의 추천으로 파쪽에서 그는 유방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 후에 다다익슨 저는 폐하가 할 수 없는 뛰어난 군사 능력을 갖추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더 발휘하는 편이라고 말한 게 꽤나 유명한 편입니다. 다만 이로 보아 알 수 있으지 그는 말하는 법도 상당히 서툴어 남을 깔보는 듯한 말투가 배어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를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등 사회생활 관련된 부분에서 처세술이 역시나 제로라는 걸 다시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위대한 군사지휘관으로서 본인 특유의 군사적 재능으로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어 항량의 조카 항우를 무너뜨리고 유방에게 천하 통일의 위협을 안겨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팽성대전의 참패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정예병조차 아닌 오막지졸에 단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시작하여 수년 만에 6개의 나라를 무너뜨렸으며 2명의 왕을 사로잡았고 1명의 왕을 참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배수진, 우회공격, 전면전 등 온갖 방식의 전술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였고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그는 세계사로 보아도 상당히 대단한 명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방 역시 용병술은 그를 따라갈 자는 없다며 그를 향한 신뢰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놈의 서툰 사회성 때문에 유방의 부인인 여치의 눈의 가시가 되어 이후 본인을 밀어준 유방과 소아와도 사이가 애매해지며 여러 혐의를 짚어쓰게 되며 반란자로 잡혀 쓸쓸히 죽게 됩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이때 유래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으며 이후 공신이 숙청당했음을 알려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4위 유유. 남북조 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시대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유유입니다. 삼국시대와 오호신육국시대, 남북조 시대를 통틀어서도 최고라고 평가받으며 그나마 조조나 제갈량 등이 이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유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말을 다했습니다. 그는 몰락한 한나라 왕족 출신인 육시 가문 사람이었으며 후한시대 촉한을 건국한 유비와는 먼 친척거리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어려운 형편의 아버지는 심지어 그를 버리려고까지 했으나 고모가 그를 직접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글을 읽을 줄 알 정도의 국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75 정도의 당대로는 상당한 장신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빚을 왕밀이라는 사람이 대신 갚아 주었는데 왕밀이 유유를 걱정하자 유유는 유비도 돗자리 장수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고 하는 걸 보면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농부로 살던 중 우연히 군인이 되어 소년의 난이 일어나자 북부군의 수장 윤회지의 휘하 참군으로 들어간 그는 부하 10명을 데리고 정찰을 나갔다가 소년의 군사 수천 명을 만나는데 부하들은 모두 죽고 유유는 강한 언덕 아래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적들이 아래로 내려오자 큰 소리로 지르며 여러 명을 베고 수천에 달하는 소능군을 혼자서 돌파합니다. 이에 소능군은 감히 덤비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유유를 찾으러 온 유경선과 북부군은 유유의 무예를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유유의 기세에 놀란 데다 유경선까지 합세하자 적들은 달아났는데 유유가 추격을 가해 격파했으며
그 이후에도 손은의 군사들은 여러 번 격파합니다. 그러한 무공을 선보이며 손은의 해영까지 추격하여 약 1000명의 포로와 자상자를 내기도 했으며, 이후 공을 계속 쌓으며 동진의 권력자가 된 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말도 안 되는 공공을 쌓으며 이전에 동진의 권력자인 권신, 한온의 후손들의 한시 세력을 격파할 때 직접 활로 상대 장수인 황보부를 쏴죽였으며, 연이어 본인에게 반기를 든 요의, 제갈, 장민준을 제거하고 사마휴지라는 군벌과 대립할 때 절벽의 진을 방어하고자 하자 본인이 직접 칼로 계단을 형성하여 절벽을 오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북벌까지 기획하며 승승장구했으며 전투민족이었던 선비족과 이민족 등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 이후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먼저 황제에 오르며 그는 남북조 시대 역사상 유일하게 산둥을 일단 점령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유성원 유유의 아들 유이룡 때까지 남조 최대 영토를 보유했었으니 그의 황제로서의 업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그는 황제로 즉위했을 때 이미 57세였으며 이후 황년 59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황제로서의 능력은 평가하기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호의를 베풀고 소박함을 좋아했었기에 오래 살았다는 명분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3위 곽거병. 소위 길이나 전한 건국 이후 최고의 명장이자 그렇게 초기 한을 괴롭혔던 중노를 몰아낸 장본인의 곽거병입니다. 곽거병의 아버지는 곽중유가 훗날 이름을 날린 아들과는 달리 대수롭지 않은 학업 관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기다 곽거병의 친모 위소아와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친부 곽중유는 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 위소아도 진장이라는 새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동생 위자부가 한나라 칠 때 유철의 후궁으로 들어간 덕에 위소아와 진정 모두 높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 나이가 찰 때까지 곽병은 곽중유가 친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곽중유가 일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친아버지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때 곽거병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며, 거병은 지금껏 자신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자 곽중유도 옷을 벗고 머리를 조아렸다. 장군에게 이 늙은이의 목숨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하늘이 가호해준 덕분이로, 이후 곽거병은 친부에게 많은 토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이모부 유철의 흉노정벌이 시작되자 유철은 처조카인 곽거병에 의해 전쟁 선봉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전투에서 곽거병은 기병 800여 명을 거느리고 본대를 떠나 수백 리를 진격하는 폭주를 보여주었으며, 보통 이러면 각기격방 당하거나 포위당하기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곽거병은 흉노 2000명을 죽이거나 흉노 선우의 할아버지 뻘이들은 자약 후산을 죽이고 선우의 막내 숙부 나고비를 살아남는 공을 세웁니다. 참고로 이때가 18살 첫 출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군사 천재였던 것이죠. 유철은 그를 매우 칭찬하며 표기장군이라는 대장군 밑에 직위를 만들어 초대 표기장군직을 곽거병에서 하사하지만, 곽거병은 흉노를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좋은 저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흉노와의 교전을 또다시 준비하게 되었고, 유철도 이에 대장군 위천과 그 희야 군대들과 함께 흉노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흉노정벌을 아주 성공시키며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하사받았음에도 계속 전쟁을 하는 전쟁광으로서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이후 막북 전투에서 중국을 뚫을 기세로 진격해 고비 사막을 넘어 러시아 바이칼호 부근까지 기병대로 진격하여 오로지 흉노를 박살내어 보급을 하여 승리를 거두며, 결국 궁지에 몰린 흉노의 지도자 이치사 선우는 세력을 이끌고 도주하였고, 과거 한 초대 유방 시절 백등산 전투에서 참패하며 유목민족에게 놀림받으며 군사적으로 위에 서지 못하고 도발받으며 살았던 중원의 주인 한이 다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노정벌이 끝나고 곽거병은 2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철은 슬퍼하며 큰 묘를 만들었다고 하며 경환후라는 땅을 넓힌 무용을 가진 장수라는 명예로운 시호를 하사받게 됩니다. 다만 곽거병의 스타일은 당대의 상상을 뛰어넘는 매우 위험한 돌격형 스타일이었으며 오만함에 가까운 자존심을 가진 성격이어서 사후에도 유철의 원정, 그 남월, 고조선 등이 계속되었기에 만약 그가 생존하였다면 이러한 돌격 전술이 언제까지 잘 먹혔을지 알 수 없기에 중국사 최고의 명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유철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지금 쓸 전략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옛 병법을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다만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하니 생존했을 때의 공공을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위 곽자의. 인생 승리자의 표본이자 정치인, 군인, 모든 면에서 충성스럽고 먼치킨스러운 면모를 보여준 당 최고의 명장이자 중신 곽자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생애는 환갑 전인 59살까지 매우 평범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59살이던 해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절도사 장군들의 반란으로 당 역사상 최고 위기의 순간 중 한 사건으로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당 동무명 군사력을 거의 다 지니고 있었으며 세계의 절도다식을 가지고 있던 매우 강한 알록산 세력에 의해 이때 당은 현종이 퇴위하고 숙종이 황제에 즉위한 상황이었으며 알록산은 스스로 호연을 세우고 초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록산은 정치가로서의 역량은 반신 양국 중에 토벌하여야 한다고 내세웠을 때만 해도 나쁘지 않았으나 이후 칭지한답시고 진군할 시기에 놓쳐서 당의 재정비 시간을 두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성격까지 포악해지며 아들 안경서에게 후계자 다툼으로 인해 살해당했으며 곽자의의 군대는 이때 토벌전을 펼치며 알록산의 부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알록산의 난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으나 안경서를 시해하고 사사명, 즉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즉위하게 되면서 사사명 세력과의 마지막 교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난이 계속되며 곽자의조차 고전하였으며 퇴위한 태상왕 당현종과 현 황제 당흑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으며 당대종이 황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비범한 능력으로 곽자의는 사사명 세력을 진압하고 난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전술엔 특별히 엄청난 전략은 없었으나 스스로 운을 만들어내는 타입이었다고 흔히 말하며 늙으면서 타락한 알록산을 노리면서 승리를 얻어내고 약점에 약점을 캐가며 기회를 알아내며 사사명 세력까지 멸하는 스스로의 강운을 찾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계속되었으며 강성했던 토번 제국이 당 공격을 시작하게 되며 당 조정은 각지의 절도사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당대의 권신으로 전국을 농락하던 정원질이 하도 절도사들의 원망을 많이 심지어 곽자의와 함께 공신이던 복고 해운과 이광필마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나라 수도 장안은 토번에게 함락당하였으나 유일하게 곽자의가 분투하며 토번을 물리쳤으며 이에 그의 분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당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번 토번 침략에 대한 통평이었습니다. 이후 복고 해운이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며 토사구팽을 의심하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곽자의는 이마저 진압했고 이후에는 곽자의가 반란 토벌에 참여했다는 말만 들으면 반란이 저절로 무산되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당 대종은 곽자의에게 더더욱 의존했으며 곽자의는 당 이제 황제였던 태종 이세민이 초대 관직으로 역임했던 태위와 상사령 등의 최고 관직을 맡았으며 뛰어난 처세술과 외교 능력을 바탕으로 위구르왕 동맹을 스스로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당 대종은 그에게 더욱 의존하며 정치를 펼쳤다고 하며 그에게 여러 질투 모함 등이 쏟아졌으나 처세술로 벗어났으며 끝까지 최고배세를 유지하다가 당대종 사후 당덕종이 즉위하는데 당대종은 죽기 전 곽자의에게 황제를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섭총재라는 거의 황제와 동급의 위치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당덕종 즉위 당시 그의 관직을 다 합쳤더니 모두 58세나 되었다고 하며 이후 당덕종은 새로운 국정을 위해 상당한 노령의 80살이 넘은 곽자의와 합의하여 은퇴를 결정하였고 이후 편안히 항년 84세로 사망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망할 당시에 그에겐 팔남 팔녀 사이에서 낳은 100명이 넘는 손주들이 있었다고 하며 당덕종은 이에 매월 15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200필의 말을 지급했다고 하며 넉넉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덕종은 그를 사후 힘써 하늘이 기둥을 바쳤다고 평가했으며 5일간 조회를 쉬며 100% 국비로 국가장을 진행시켰으며 신하들에게 조문을 다녀오도록 시켰고 지호를 충몰하고 하였으며 이순신과 이는 같은 칭호였다고 합니다. 즉 곽자의는 당나라판 이순신이자 당나라의 진정한 구국 영웅이었던 것이죠.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선 오복을 누린 인생의 승리자로 고평가받으며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1위 항우. 단연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항우입니다.
강력함과 연결되는 만인지적, 패왕, 역발상기세 모두가 항우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어마무시한 무력과 천부적인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고대사에서 적수가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특히나 몇천 명의 병사가 수십만 대군을 폐주시켜 학살하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썰어버리고 주요 전투인 거룩대전이나 팽성대전 등의 기록을 보면 현실의 기록이 아니라 소설의 묘사인 걸로 묘사될 정도이죠. 이러한 능력으로 그는 삼촌 항량과 군사를 일으킨 지 2년 만에 중국의 패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강한 자에게 쓰는 패의 의미가 처음 생겼다고 하고 184의 장신의 키와 카리스마는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그를 가이신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삼촌 항량이 전투 중 비극적인 죽음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최후의 명장인 장안마저 꺾으며 사실상 진을 분열시키고 이후 진을 멸망시키고 후초를 건국하는데 이때 서초 패왕을 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으며 본인이 황제로 받들던 옹심의 죽음에 관여하며 초의 왕자리를 얻었음에도 군주로서의 능력은 그닥 없었으며 인재 등용 관련으로도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급 관리에 머물고 있던 군사 엘리트 한신의 탈주, 팀 내 유일하자 초안지 최고의 V라인이라고 불리는 70대의 늙은 범증을 본인이 배신한다고 의심하자 범증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떠나버렸으며 또한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포용성이 부족하여 전투 때마다 살려주지 않고 일반적인 학살을 시전하며 늘릴 수 있던 병사를 죽여버림으로써 본인의 특기인 군사적인 능력에 수손해를 보았고 결국 시대의 풍우나 유방과 그 세력에게 서서히 밀리게 되며 해하 전투에서 일생 유일한 패배를 기록하며 5강에서 자결하며 3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위, 손무, 춘추시대 단연 최고의 명장이자 중국 전국시대를 포함하여도 밀리지 않은 동아시아 모든 전술의 시초 손무입니다. 손무는 여태까지 나온 다른 명장들과 다른 격에 있는 고로 최초에 가까운 명장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중국서 최초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오왕 함여 때에 5의 전성기를 국가한 주요 공신이었던 그는 당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절순과 전략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유명한 손자변벽 13권을 편판한 이는 모든 동아시아 모든 병법의 시초격인 지금도 기본이 되는 병법이었습니다. 손무는 춘추시대 전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되는 인물로서 전차 위주였던 단시 전투 체계를 보병 위주로 전환하는 거를 가속화시킨 인물인가 동시에 이를 중원의 전차를 운행하기 편리한 평원이 많았던 반면 오나라는 습지가 많아 전차를 운용하기에 좋은 지형이 아니었고 문화권이 중원과 달랐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보병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보병이 전력의 보조 역할에 무거웠던 중원과는 달리 보병이 독립부대로서 주력이 된 오나라는 전차로 넘을 수 없었던 산과 숲을 통과하며 폭넓은 진군이 가능해졌고 전차에 비해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전쟁 천재였죠. 또한 무엇보다 보급의 기본적인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서술한 손자병법은 서양 군사학에서는 근대에 들어서서야 등장한 대전략의 개념을 일부나마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용병술을 넘어 전쟁술 그 자체를 논함에 따라 2000년 이상의 시대 속에서도 동양의 병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더러 현재에 이르는 사상적 가치가 대세하지 않은 동양 군사학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중이어서 그는 훨씬 더 고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많지 않아 더 세부적인 건 알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매우 옛날에 이런 시초적인 기록들을 설계한 시초적인 가히 최초로서의 명장으로서 다른 급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 손무는 말년에 변한 함녀와 후임 아들 부차의 자만에 빠져 그가 향력을 일삼자 이에 실망하고 떠나 조용히 은거하는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AH고대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